그래서 10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10번 판례는 뭐냐면은 시효 중단을 위한 이제 후소가 기판력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기판력 때문에 이제 각하가 되지만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효가 임박해야 됩니다. 시효가 임박해서 후소를 제기했을 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10년이 남았는데 아직 5년을 남겨놓고 소를 제기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라고 각하를 해야 되겠죠. 한 1년 정도 남겨놨다? 이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2년 정도는 어떠냐 이거야. 2년 정도 남겨놓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그런 게. 이게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과연 임박했다는 게 얼마 정도 남겨놓고 한 것이 임박한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보통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하는 거, 1년 안쪽으로 남겨놓고 소를 제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후소를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10년이 돼간다. 전소 판결 확정되고 이제 후소 제기한 이제 시점이 요 10년 임박해서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있을 텐데, 만약에 10년이 넘어서 후소를 이렇게 제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전소 이제 그 변론 종결 이후에요. 자, 이렇게 10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났다면, 전소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는요, 후소에서 새롭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판력이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소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는 기판력 때문에 다툴 수 없죠. 차단유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전소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 그거는 후소에서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소 변론 종결 이후에 후소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거는요. 그거를 피고가 주장하면 후소에서 승소를 할 수 있죠.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원고의 어떤 1억 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각이 되니까 피고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소가 제기되면은 이거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1억 원의 채권이 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켜야 된다. 청구 기각을 시켜서 피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52페이지 보면은 전소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소멸시효 뭐 이런 것들은 다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요 전에 있었던 사유는 기판력 때문에 주장 못하지만 그 이후의 사유는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서 제기된 소송 이런 것들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각하할 게 아니고 본안 판단을 해서 이게 시효가 완성됐으면 원고 청구 기각해서 피고의 승소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례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준해서요. 이것도 이제 재판상 청구로 봐서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가 치하 각하 뭐 이렇게 되면은 다시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이제 소를 제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최초 응소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요 판례는요. 이제 어땠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어떤 이제 여기가 이제 시효 완성 2015년 8월 25일에
이제 어떤 시효가 완성되는 이제 그런 채권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거를 이제 채무자가 이제 제기를 이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14년 1월 20일에 응소를 했어요. 권리자가 응소를 했다.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이제 재판상 청구가 있었으니까 시효 중단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송이 2015년 8월 27일에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지만 이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거에 대해서 2016년 1월 15일에 2차 응소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 2차 응소는요, 요 각하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응소를 한 거니까 어떤 소송이 각하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걸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요때 시효 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7년 8월 10일에 또 각하가 됐어요. 또 각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9월 27일에 3차 응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소는 각하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요때로 거듭 소급해서 최초 응소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소를 제기했다가 이게 취하나 각하가 되면 그거는 재판상 그러니까 어떤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응소를 했고 취하, 각하, 그 다음에 다시 응소를 했고요. 다시 각하가 되고 다시 이제 응소를 했다라고 하면 요 각각의 응소들은 어떤 최고로서의 효력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를 거듭한다고 해서 최고 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잖아요.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어떤 보완 조치를 취했을 때부터 6개월 내에 6개월 이렇게 해봤을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된 단계라면 그 전에 아무리 거듭 최고를 했다 하더라도 시효는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3차 응소시부터 6개월을 이렇게 소급해 봤을 때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3차 응소에 의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이렇게 최고를 거듭하더라도 항상 최초 최고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자,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 외에 최고로서의 효력만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응소 이런 것들은 어떤 최고로서의 효력만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봤을 때 시효가 완성된 단계였다면은 이건 시효로 소멸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응소에 의해서 거듭 이렇게 시효가 이렇게 중단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기존 판례하고 이제 과연 기존 판례의 취지가 과연 좀 변경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12번 판례를 보면은 이제 12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을이 이렇게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갑이 병에게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어요. 채권자 대위 소송은 대위 행사하는 거죠. 요 권리를. 그러니까 시효 중단되는 건 요 권리입니다. 요 권리가 시효 중단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소각하가 됐습니다. 소각하가 돼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요거를 이제 정이 다시 또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이 병에 대해서 다시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소각하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후소를 제기했으니까 최초 요 갑의 소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요 소송에서는요, 정의 피보전 권리, 요 피보전 권리가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어떤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패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10일 정도 지나가지고 무가 이제 또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때부터 또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대위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최초 소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게 12번 판례예요. 그러니까 소제기했다 각하됐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요 소가 제기됐고 이게 패소 취지의 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다시 요 소송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급해서 요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4페이지 판시 2번 맨 밑에 보면은요. 갑정병의 순차적인 채권자 대위 소송에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갑의 채권자 대위 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거듭 소급해서 이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유지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11번 판례하고는 조금은 이제 좀 달라졌죠. 근데 판례가 어떤 뭐 전원 합의체로 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1번 판례가 어떤 응소라는 약간은 좀 수동적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권리 행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응소한 거라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좀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찌 보면 11번 판례 취지를 보면 이때 소제기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은 요 무의 청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어떤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판례입니다. 이게 청구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에요. 청구가 이제 변경이 되면 변경된 청구에 대한 시효 중단은요. 변경 시에 시효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청구를 변경했으니까 이거 변경된 청구 그거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변경한 시점에서 권리 행사가 있었던 거니까 보통은 그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제 어땠냐면은 A가 이제 이렇게 B에 대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 대한 부당이득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당이득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A가 C를 상대로 대위 소송을 제기했어요. 채권자 대위 소송. 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권리를 이제 대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요 소송 진행 중에 B가 요 부당이득 채권을 A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부당이득 채권을요. 그래서 A가 이제 어떻게 소송을 이제 바꿨냐면은 이 부당이득 채권을 이제 대위에 행사하던 것에서 자기가 아예 양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A가 양수금 소송으로 소를 변경했어요. 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A의 요 C에 대한 요 양수금 요 청구는 요 청구 변경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면은
이미 CEO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예,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위 소송에서 청구한 것도 요거고 양수금으로 청구한 것도 요거다 이거야. 부당이득을 양수받은 거니까 결국 같은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거야. 예, 소송물이 같다라는 것이죠. 소송물이 같다. 따라서 그리고 A의 권리 행사는 사실 요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이때부터 권리 행사가 되고 계속 유지된 것이지 요때 드디어 이제 권리 행사라는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 소재기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의 형식만 보면은요, 청구 취지를 이제 변경했잖아요. 청구 취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청구 취지 변경의 이제 그 성격을 이제 구소치와 신소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당이득에 대한 거는 취하가 되고 새로 소를 제기했으니까 요 시점에서 권리 행사가 된 것으로 보이죠. 형식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실질을 보면 계속 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권리에 잠자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 소 변경에 의해서 요 청구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게 13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판례입니다. 자, 자, 14번 판례는 이제 이런 거예요. A가 이제 B에 대한 1억 원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A가 B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거를 이제 A가 요 C에게 채권을 양도했어요. 채권을 양도하고, 소송에서, 내가 요 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면서 소송 인수 신청을 해서, 자, 2011년 9월 30일 인수 결정이 났어요. 법원에서 소송 인수 결정이 났고 같은 날 A는 소송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C가요, 이제 A가 하던 소송을 인수 받아가지고 이제 요 1억 원을 이제 C가 이제 요 소송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인수 결정이 난 날,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제 뭐 더 이상 나는 이제 탈퇴하겠다 해서 탈퇴한 게 2011년 9월 30일에 이렇게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C의 요 소송이요, 패소를 했어요. C가요.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이유가 뭐냐면은, 야, 이거는 너가 소송 행위를 C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소송 행위를 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해서 채권 양도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런 이유로 요 C의 청구를, C의 인수 참가인의 청구를 각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기각을 했어야 돼요. 기각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무효니까 C가 B에게 가지고 있는 양수금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못해서 이제 각하 판결을 이제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시 A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A가 요 B를 상대로 2015년 1월 19일에 다시 이제 요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원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A가 이렇게 2011년 9월 30일 날 탈퇴를 한 거는 소를 취하한 거다 이거야. 요 1억 원에 대한 자기의 소를 이제 취하한 거니까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이렇게 봐서 CEO 완성된 이후의 소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 청구가 이렇게 기각이 되고 요때까지는 이제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탈퇴하더라도, A는 소송에서 탈퇴하더라도 기판력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하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 청구가 이게 기각된 게 언제냐면 2014년 10월 27일이에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봤습니다. 최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 종결될 때까지는 이제 계속 됐고, 요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 이유는 그 밑줄친 부분입니다. 소송 탈퇴는 소치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소송 탈퇴한 사람에게도 어떤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구기가 소각하려 판결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은 그 탈퇴 전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어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판례인데요.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주로 재판상 청구에서의 시효 중단 효력에 대해서 봤고요. 근데 민법 168조에는요, 민법 168조에는 시효 중단 사유가 1호에는 이제 청구가 되어 있고, 2호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요. 3호에는 이제 승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15번 판례는요, 그러니까 압류의 경우에는 언제 이제 그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쳤다가 언제까지 이제 시효 중단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15번 판례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이제 이렇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요. 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이 이제 뭐 보험이 이제 실효가 되거나 이럴 때는 보험금 이제 환급 이제 청구권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A가 이제 그 세금을 이제 미납하니까 국가가 이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조세 채권에 기해 가지고 2006년 1월 23일에 이제 요거를 압류한 거예요. 요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환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조세 채권은 이제 압류에 의해서 시효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시효 중단은 언제까지 되느냐,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요 보험금 청구권을 국가가 압류 추심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채권이 어떤 소멸이 됐다, 이거 보험금 채권이 소멸이 됐다, 이거. 그래서 판시 3번에 보면은 어떤 요 보험 계약이 이제 기본 계약상의 해지나 뭐 어떤 실효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소멸이 됐다면, 요 채권이 소멸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압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가 이제 이때부터는 다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요 조세 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이 됐다가 요 보험금 채권이 이제 부존재한다, 이게 실효 어떤 존재하지 않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험이 해지된다든가 실효된다든가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세 채권에 대한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사안에서는요, 이렇게 2006년 1월 23일 요때 이렇게 압류를 했는데, 요 A가 2006년 12월 1일에 이제 보험금을 미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실효가 됐습니다. 그 보험 채권이 이제 보험 계약이 이제 실효가 돼 버렸어요. 실효가 돼 버렸고, 자, 이렇게 실효가 되니까 이 보험금 청구권이 이제 부존재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보험금 환급 청구권도 실효되고 2년, 그래서 2008년 12월 1일에는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부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요, 이제 실효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적어도 이때부터는
다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세 채권은 이제 5년 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2013년 11월 30일 요 무렵에 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게 완성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조세 채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15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뭐 압류해서 추심까지 했다면 추심한 그때부터 다시 스타트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실효가 됐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보험계약이 실효가 돼서 요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이 됐다든가 환급 청구권이 소멸이 됐다면 그때는 요 압류의 효력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스타트가 된다는 거야. 조세채권의 소멸 시효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판례입니다. 자, 16번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상당히 이제 이건 가압류는 이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이제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도 가압류를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효 중단이 이제 언제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를 하면 이제 중단이 되는데 가압류의 경우는 그럼 언제 이제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압류. 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할 겁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겠죠. 그럼 법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제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돼요. 이렇게 신청하고 또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이게 뭐 한 열흘씩 더 이제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시효 중단 시점은 언제냐 이거야. 이건 법이 없어요. 재판상 청구의 경우는 소재기 시에 시효 중단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는데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시효 중단 사유다라는 민법 168조의 규정은 있지만 정확히 언제 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그러니까 법문은 없어요. 법조문은요. 그래서 이건 이제 판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판례가 사실은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뒤에 보겠지만 최근에 신청 시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 이거야. 소 제기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된다고 봐야 권리자 보호에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 신청 시에 시효 중단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최근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치 결정 시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처럼 본 판시 이후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명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신청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시효가 중단되느냐 이게 언제까지? 그래서 일단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되면 집행이 되면 이제 집행이 맞춰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시효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이게 집행 보전의 효력이 있는 한,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한은 계속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요. 가압류 등기가 만약에 10년이 돼 있으면 10년 동안 시효가 쭉 멈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 소재기하면 시효 중단됐다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쭉 멈춰 있잖아요. 그러다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스타트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두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집행 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가압류의 어떤 임시적인 어떤 성격, 어떤 아직 그 집행 권한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임시적 보전 조치인 게 가압류인 걸 생각하면 너무 강력한 시효 중단율을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어요. 가압류에 그렇게 강력한 시효 중단율을 인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일한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가압류에 있어서는
시효 정지효 정도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런 입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다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압류의 시효 중단효를 이렇게 강력하게 인정하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됐는데, 맞지 않는다 이거. 왜냐하면 권리 행사의 강도, 강력한 권리 행사일수록 시효 중단효도 그거에 맞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리 행사는 재판상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시점에 시효 중단이 됐다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멈춰 있다 이거. 그러다 다시 진행된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리 행사인 재판상 청구에는 그 정도의 시효 중단효를 인정하는 게 맞다면은 그거보다는 더 낮은 권리 행사인 가압류에 그거보다 더한 50년간 가압류가 돼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판례는 이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이런 판례를 취해서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급심, 동경지방법원 이런 데서는요, 최고재판소의 견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요 집행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계속 이렇게 선고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됐을 때 대법원은 이제 분명하게 요 입장을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실무가 학자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민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판시 1번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판시 2번은 그런데 이제 이제 가압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A가 B 부동산에 이렇게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이제 경매 C라는 저당권자가 경매해서 경매에 넘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가압류는 이제 말소되거든요. 저당권 가압류는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가압류 이후의 권리도 같이 말소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계산해서요. 그거는 이제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해요. 만약에 A 채권이 1억이다 이거야. 근데 다른 채권자의 또 우선순위하고 따져서 5천만 원을 이렇게 공탁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A는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1억 원 이상을 이겼다 이거야. 1억 원 이상을 이겼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그대로 받는 거고, 만약에 A가 본안소송에서 1억을 아니고 만약에 5천만 원만 이겼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다는 못 받고 2,500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공탁된 돈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2,500만 원만 A에게 좀 남는 2,500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공탁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 가압류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시효가 중단되지만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공탁이 된 이후에는 A가 계속 권리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정확하게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라는 게 16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판례입니다. 자, 17번 판례도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채권 집행과 이제 소멸시효 중단효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랬는데, 그 논문에서도, 상당히 이제 제가, 참고한 판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재판상 채굴하는, 그 법리하고, 그 다음에 요 17번 요 판례입니다. 17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B에게 이제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B가 C에게 또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요 B에 대한 요 채권을 이제 집행 채권으로 해서 요 B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이거 이제 피압류 채권이죠. 피압류 채권으로 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다. 자, 이 경우에 요 압류 추심 명령에 의해서 권리 행사하고 있는 채권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죠? A는 요 1번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요 채권을 압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압류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건 1번 채권입니다. 집행 채권입니다. 그리고 시효 중단 사유는 압류인 것이죠. 그죠? 압류에 의한 권리 행사라는 거예요. 요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요 채권을 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요 채권은 시효 중단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요 채권은 시효 중단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적어도 압류 추심 명령이 요 C에게 송달된 시점에서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다. 이거예요. 최고로서의. 최고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만 표시되면 최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요 1억 원에 대해서 압류 추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권리 행사하겠다. 요 압류 추심 명령이 송달이 됐다면 적어도 그때부터 그 시점에서 최고는 됐다 이거야. 그래서 요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도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은 되는 거니까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하면 뭐 보통 요 보완 조치는요 A의 추심금 소송이겠죠. 6개월 이내에 추심의 소를 A가 제기하면 최초 최고 시에 추심 명령 이 C에게 송달된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17번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그 17번 판례는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번 판례입니다. 자,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권이 있어요. A가 B에 대한 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C라는 다른 B의 채권자가 뭐 1억 원에 기해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거예요.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C가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면 이미 경매를 신청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냥 1억 원의 집행 권한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한다면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그 경매 절차에서 나도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배당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요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당해달라고 하면 이제 배당 요구를 할 겁니다. 배당 요구. 그다음에 뭐 내가 세입자로서 어떤 보증금 발환 채권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할 거야. 우선 면제권에 기해서요. 그다음에 뭐 임금 채권자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배당 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A가 요 B에 대해서 아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당 요구는 안 하고 채권 신고만 해도 요 A에게는요 배당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A가 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채권 신고를 한 것도 A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죠. 권리에 잠자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데, 그럼 시효 중단 사유는 뭐냐? 민법 168조에 있는 1호 청구, 2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 3호 승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게. 자, 우리 판례는 2호에 있는 압류에 준한다 이게. 압류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사람은 압류를 한 거잖아요. 예, 압류. 그러니까 압류에 의해서 이 채권이 시효 중단되는 것인데, 요 A는요 적극적으로 경매 신청을 한 건 아니지만 그 경매 절차에서 나에게도 배당해달라고 요구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압류한 것과 준한다 이게. 따라서 배당 요구 채권 신고에 의해서도 시효 중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요, 자, 요 채권이 B에 대한 이제 저당권자였는데 A는 이제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담보 채권이 2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A가요, 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절차에서 A가 1억 원을 이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야, A, 너 그 1억 원 배당받은 것 중에 5천만 원 부분은 부당한 거니까 나에게 그거를 배당해달라. 이렇게 이제 배당 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이의 소를 제기했겠죠. 이게 배당이 이의를 하면은요,
7일 이내에 배당 2의 소를 제기해서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은 결국 그냥 A 승소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나중에. 배당 2 소송은요, A 승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요 2억 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채권 신고를 했으니까 A는요, 요 2억 원은 채권 신고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1억 5천 있잖아요. 5천만 원만 지금 이의가 제기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배당되지 않은 1억 원, 배당된 것 중에 이의 제기하지 않은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배당표가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의가 제기된 5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이 배당의 예소가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표가 확정된 배당 기일, 그때 이제 확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1억 5천에 대해서는요. 그때부터 배당 기일부터 일정 이제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배당 기일부터 또 시효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됐다면 남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시효가 완성이 된다라는 게 그 18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 채권 신고하는 것도 압류에 준해서 시효가 중단된다 이게. 그럼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스타트가 되느냐? 그러니까 배당 기일이 그대로 확정된 건 그때부터 다시. 그 다음에 확정 안 된 거 그 부분은 배당 이의에서 확정된 때 다시 스타트를 한다.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민법 175조를 보면은요, 이제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재판상 청구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규정인데요. 재판상 청구도, 일단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하, 각하, 기각이 되면 시효 중단이 안 됐던 걸로 보잖아요. 최초 이제 이렇게 소제기를 하면 시효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소제기 시에 시효 중단이 되는데 만약에 뭐 취하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소제기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안 됐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압류 신청이 있었어요. 가압류 이렇게 신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뭐 이게 뭐 취하가 된다든가 뭐 가압류 안 될 게 됐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 최초 가압류 시점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175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했어요.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게 취소가 됐다. 이거 뭐 취한 거겠죠. 가압류 신청자가 취하를 해버리면 이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었던 걸로 돼버려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취소된 때,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안 될 게 됐다라고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가압류란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압류는 제대로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가압류가 취소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최초 가압류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쭉 되고요. 집행 보전의 효력이 있는 동안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취소된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리자의 청구가 있다든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이유로 취소가 된 때는 최초 가압류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가압류는 제대로 됐다고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면 최초 가압류 시의 시효 중단 효력은 있고 쭉 가다가 취소된 때 다시 스타트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사안은 어떤 거였냐면은 A가 B에 대한 이렇게 가압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가압류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뭐 97년 이제 10월경에 가압류 결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무렵에 이제 시효 중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B가 이제 제소 명령을 신청한 거예요. 제소 명령. 제소 명령을 신청하면은 요 A에게 20일 이내에 소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을 제출해 이렇게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안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류가 취소가 됐어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9년 8월 12일에 이게 가압류가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 가압류는 최초에 처음부터 안 됐게 된 건 아니죠. 가압류는 제대로 됐었는데 제소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가압류가 취소가 된 거니까요. 이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효 중단은 된 거예요. 97년부터. 그리고 쭉 집행보전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다가 2009년 8월 12일에 가압류가 취소되니까 이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네, 스타트할 뿐이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 그게 아니고 시효 중단은 꾹쭉 진행이 되다가 요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175조는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원래 될 게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야. 그대로 시효 중단은 쭉 유지가 되다가 취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판례입니다. 자, 20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해서 시효 완성 전에 시효 완성 전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 대해서 시효 완성 후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소를 제기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거는 시효 완성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랬더니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으니까 시효 중단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요 이렇게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가압류 집행까지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이 나면요 2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돼요. 그러면 집행관이 가서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판례는요 시효 중단은 일단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해서 집행이 되면 신청 시에 소급해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신청 시로 볼 수 있잖아요. 신청 시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집행이 되는 걸 전제로 소급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거야. 가압류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는 게 요 20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시효 중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요 신청 시에 발생하는 건 맞다 이거야. 그러나 이거는 집행이 되는 걸 전제로 신청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요 가압류 결정만 받았다고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아요. 집행을 2주 이내에 위임을 해야 됩니다. 위임을 하면 집행관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이나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그냥 가압류 결정이 나면 그냥 집행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별도의 집행 위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되면서 법원에서 바로 촉탁을 해서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별도의 집행 위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이 되고 바로 그냥 집행이 됩니다. 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나면 바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집행이 됩니다. 별도의 집행 위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할 때 집행도 같이 위임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거는 유체동산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부동산이나 채권에서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을 받고 반드시 집행 위임을 2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해서 신청 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판례. 자, 요 판례가 있기 전까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판례에 의해서 명확해졌습니다. 신청 시에 발생하는데요. 집행이 됐을 때 신청 시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걸 명확하게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이제 그 채권 이제 가압류를 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 신청 시에 채권 가압류 신청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게 그 2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제 재판상 청구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한 법리인데요. 근데 이게 명확하진 않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전하게 해라,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청시라는 판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청시라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집행이 되면 소급해서 신청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